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누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해밍웨이의 작품 노인과 바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요한 바다 위에서 절망적인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잔잔한 파도처럼 흐르는 이야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만의 오래된 바다 위에 한 노인이 혼자 작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아고였고 그는 날마다 홀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84일 동안 그물에는 고기 한 마리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40일 동안은 어린 소년이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자 소년의 부모는 말했습니다. 노인이 살라오라고 살라오란 눈이 막혀버린 사람 운이 다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소년은 부모의 말에 따라 다른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에서 첫 주에 큼직한 고기를 3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날마다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바닷가에서 기다렸다가 낚싯줄과 갈고리와 작사를 받아 날라드리곤 했습니다. 돛은 누더기처럼 기워져 있었고 마치 오랜 패배를 간직한 깃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노인의 몸은 여위고 앙상했으며 목덜미에는 깊은 주름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열대의 햇빛과 바다의 반사가 만들어낸 갈색 반점이 얼굴 아래쪽까지 번져 있었고 두 손에는 큰 고기를 잡아 올리며 생긴 상처들이 훈장처럼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씩 쌓여온 것들이었습니다. 노인을 둘러싼 모든 것은 낡고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만은 달랐습니다. 바다처럼 맑고 깊으며 활기가 넘쳐 흘렀고 그 눈은 아직 단 한 번도 패배를 담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각배를 끌어올려 놓은 뒤 함께 언덕 위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소년이 불렀습니다. 사실은 할아버지와 다시 배를 타고 싶어요. 그동안 돈을 조금 모았거든요. 노인은 고기잡이를 처음부터 소년에게 가르쳐 줬고 소년은 그 노인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재수 좋은 배를 탔으니 그냥 거기 남아 있어야 해. 하지만 할아버지는 84일이나 고기를 못 잡으셨잖아요. 우리 배는 3주 동안 매일 큰 놈을 잡았는데요. 그래 알고 있어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날 못 믿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 괜찮아.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전 아직 어린데 아버지 말을 들어야 했거든요. 그래 그래야지 하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신념이 있잖니. 노인이 소년을 바라보며 눈을 살짝 찡긋했습니다. 오늘은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도구들을 집까지 날라드릴 때요. 좋지 우리는 고기잡이 동지니까 하고 노인이 웃었습니다.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앉자 젊은 어부들 몇이 노인을 가볍게 놀렸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부들은 그런 노인을 가엾게 여기면서도 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류라든지 낚싯줄의 깊이라든지 좋은 날씨와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그날 재미를 본 어부들은 만 건너편 공장으로 가서 도르래와 밧줄로 상어를 달아 올린 뒤 간을 빼내고 지느러미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살을 소금에 절였습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면 상어 공장의 비린내가 항구 쪽까지 풍겨왔지만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불다 그쳤고 테라스는 햇볕이 잘 들고 냄새도 거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소년이 다시 불렀습니다. 내일 쓸 정어리 좀 구해볼까요? 넌 너무 친절하구나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직 나 혼자서도 노를 저을 수 있고 어망도 던질 수 있어. 하지만 저 지금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나갈 수 없으니까 다른 일이라도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맥주 마저 마셔라 그걸로 됐어. 너도 이제 어른이 다 되었구나 하고 노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저를 배에 태워주셨을 때가 제가 5살 때였어요. 노인이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 그때 내가 큰 놈을 하나 잡아 올렸는데 그 녀석이 배 안에서 온통 난리를 쳤지. 너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기억하니? 생각나는 건 그놈 꼬리가 철썩거려서 가로대가 부러지고 할아버지가 몽둥이로 놈을 후려갈기던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저를 뱃머리 쪽으로 밀어서 피하게 해주셨잖아요. 배 전체가 흔들리는데 마치 큰 나무를 찍어 넘기듯 몽둥이를 휘두르시던 거.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것도 기억해요. 그때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냐 하고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줬던 건가?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나간 다음부터 일은 다 기억해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들더니 찬찬히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라면 너를 데리고 나가서 한번 모험도 해보겠는데 하지만 넌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일 쓸 정어리 구해볼게요. 미끼도 제가 내겠지만 구할 수 있어요. 내 미끼는 오늘 치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백고물에 잘 차려뒀단다. 싱싱한 걸로 한 마리만 가져오너라. 2마리 가져올게요 하고 소년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 2마리는 설마 훔친 건 아니겠지. 훔칠 수도 있었지만 이건 산 거예요. 고맙다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성격이라 한번 결정하고 나면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가 양보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조류가 이래로 계속 흐른다면 내일은 날씨가 좋을 거야. 내일은 어느 쪽으로 가시려고요? 멀리 다 가보려고 그래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바람이 바뀌면 돌아와야겠지만 날이 밝기 전에 나가야 해. 저도 주인을 졸라서라도 멀리 나가 볼게요. 할아버지가 만약 진짜 큰 놈이라도 잡게 되면 옆에서 도울 수 있도록요. 주인은 너무 멀리 나가는 걸 싫어할 걸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돌고래를 쫓아 멀리 나가게 할 거예요. 그 사람 시력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거북 사냥을 하면 눈이 나빠진다는데 할아버지는 몇 년씩이나 거북 사냥을 하셨는데도 눈이 좋으시잖아요.
나야 원래 좀 특이한 경우였나 봐 하고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고기가 잡히면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럴 거야 힘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렴. 그래야 정어리 잡으러 갈 수 있을 테니. 두 사람은 노인의 조각배에서 고기잡이 도구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노인은 어깨에 돛대를 메었고 소녀는 낚싯줄이 담긴 바구니와 갈고리와 작살들을 손에 들었습니다. 조각배 고물 밑에는 미끼통이 있었고 그 옆에는 큰 고기를 잡을 때 후려치는 몽둥이가 있었습니다. 노인의 물건을 훔쳐갈 사람은 없었지만 독과 굵은 밧줄은 이슬을 맞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가는 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돛을 감은 돛대를 모퉁이에 세워놓고 소년이 나무 상자와 다른 도구들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두막은 단칸방이었고 구아노라는 종려나무 껍질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안에는 침대와 테이블 의자 그리고 흙바닥 한 구석에 붓두막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예수의 성심 그림과 코브레의 성모 마리아 채색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벽에 아내의 사진을 걸어 놓았으나 사진을 볼 때마다 쓸쓸해져서 떼어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은 방 한 구석 선반 위 낡은 셔츠 밑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뭐 좀 드실 게 있나요? 하고 소년이 물었습니다. 현미밥 한 그릇과 생선이 있지. 너도 좀 먹을래? 전 집에 가서 먹겠어요. 불 좀 피워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나중에 피우지. 차게 먹어도 되니까. 그러면 투망을 가져가도 될까요? 노인에게는 투망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노인이 그것을 언제 팔아버렸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런 작은 거짓말을 날마다 주고받곤 했습니다. 현미밥도 생선도 없다는 것을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투망으로 정어리나 잡으러 가겠어요. 할아버지는 문 쪽 양지 바른 곳에 앉아 계세요. 그래, 어제 신문이 있으니까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다. 소녀는 어제 신문이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침대 아래에서 정말로 신문을 꺼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에서 페리코가 이 신문을 주더구나. 정어리를 잡으면 바로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드실 것과 제가 쓸 것을 같이 얼음에 채워 넣은 다음 아침에 나누어 가죠. 제가 돌아오면 야구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양키스를 믿어라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디마지오를 생각하라는 뜻이지. 그래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걱정이 되는데요. 걱정 말고 양키스를 믿어라 하고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행운의 숫자가 있으면 복권 한 장 사는 게 어떻겠니? 85일째가 되는 날이니 85가 어떨까요? 그래, 한 장만 하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0는 언제든지 빌릴 수 있어요. 나도 마음만 먹으면 빌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려는 거야. 처음엔 빌리는 거지만 다음엔 구걸하게 되니까. 할아버지 우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9월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해요. 9월은 큰 고기가 오는 달이에요. 5월은 누구든지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달이지만 그럼 전 정어리 구하러 가겠어요. 한참 후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해가 진 후였습니다. 소녀는 침대에서 낡은 군용 담요를 벗겨와 노인의 어깨에 살며시 둘러주었습니다. 늙었지만 두 어깨에는 아직도 억세고 넉넉한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덜미도 반듯하고 잠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주름살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입고 있는 셔츠는 도처럼 여러 번 기운 것이었고 햇볕에 발에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으며 눈을 감은 얼굴에는 고요함이 가득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은 늘어져 있었고 저녁 미풍에 셔츠 자락이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고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년이 잠깐 나갔다 돌아왔을 때도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노인이 먼 곳에서 돌아오는 듯한 표정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밥이에요 하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다지 배가 고프지 않다. 그래도 드세요. 밥을 먹지 않으면 고기도 못 잡으세요. 안 먹고도 전엔 잡았었는데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신문을 접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담요는 그냥 두고 들어오세요. 제가 곁에 있는 한 밥을 드시지 않고는 고기잡이도 못 하시게 할 거예요. 그럼 부디 오래 살면서 내 몸이나 잘 돌봐다오 하고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검은 콩과 밥과 생선 그리고 수치 조금이에요. 소녀는 테라스에서 이중으로 된 양은 그릇에 음식들을 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종이로 싼 나이프와 포크와 스푼을 꺼냈습니다. 이걸 누가 줬니? 마르틴이에요. 테라스 주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해야겠구나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벌써 했어요. 할아버지까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 큰 고기를 잡으면 그 사람에게 뱃살이라도 주어야겠다. 맥주도 2병이나 줬어요. 나는 깡통 맥주가 제일 좋지만 이건 병맥주구나. 병은 돌려줄 거예요. 고맙다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먹어볼까? 아까부터 드시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 드시기 전까지 뚜껑을 열지 않으려고 했어요. 소년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뜨자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난 그저 좀 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야. 그런데 손을 어디서 다치신 거예요? 소년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마을에서 수도까지는 큰 거리를 2번씩이나 거쳐 내려가야 했습니다.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할아버지를 위해 물을 길러 왔어야 하는 건데. 비누랑 깨끗한 타월도 가져오고. 난 어째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걸까? 소녀는 혼자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겨울에 입을 셔츠랑 재킷, 신발과 담요도 더 갖다 드려야겠어. 스튜가 아주 맛있구나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야구 얘기나 해주세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역시 양키스가 최고야 하고 노인이 흥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고 있는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위대한 디마지오가 다시 활약할 거니까. 그 팀에는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디마지오가 나타나면 달라지지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시합이라면 나는 당연히 브루클린 편을 들겠어.
그러나 그때 노인은 예전에 그가 야구장에서 멋지게 직구를 던지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멋진 강타는 없었어요. 제가 본 것 중에서 제일 멀리 쳐낸 거예요. 그가 테라스에 왔을 때를 기억하니 하고 노인이 물었습니다. 나는 그 선수를 고기잡이에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너무 소심해서 말을 걸지 못했지. 그땐 참 바보 같았어요. 만약 말을 걸었더라면 우리와 함께 갔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렇다면 우린 평생 그 일을 잊지 못했겠죠. 나는 지금도 디마지오를 고기잡이에 한번 데리고 나갔으면 해.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다고 하던데, 디마지오도 한때는 우리처럼 배를 탔을 테니 서로 잘 통할 거야. 내가 젊었을 때에는 큰 범선을 타고 아프리카로 갔었어. 저녁이 되면 사자들이 해안까지 나와서 어슬렁거리는 걸 봤지. 알아요, 전에도 얘기하셨어요. 아프리카 얘기를 더 할까? 야구 얘기를 계속할까? 야구 얘기요 하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유명한 존 매크로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예전에는 그도 이 테라스에 자주 왔단다. 그렇지만 성질이 사납고 말투가 거칠어서 술에 취하면 다루기가 힘들었어. 그는 야구 이외에도 경마에 관심이 많아서 늘 호주머니 속에 말 일람표가 들어 있었고 전화를 할 때조차 말 이름을 불렀단다. 훌륭한 매니저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가 최고래요. 그가 주로 여기에 나타나곤 했으니까 그렇지. 만일 뒤로 쳐가 매년 잊지 않고 이곳에 나타났었다면 내 아버지도 그가 가장 훌륭한 매니저라고 했을 텐데.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훌륭한 어부는 바로 할아버지예요. 아니야, 나보다 더 훌륭한 어부들이 있어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최고인 건 사실이에요. 고맙다, 내 말을 들으니 무척 기쁘구나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고기가 나타나서 내가 당해내지 못한다면 내 칭찬이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잖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직 기운이 세다면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나도 여러 가지 요령을 알고 있고 각오도 단단히 되어 있어. 아침에 새로운 힘이 솟아날 수 있게 이제 잠자리에 드세요. 저는 이 그릇들을 테라스에 돌려주겠어요. 잘 자거라. 아침에 내가 깨워줄게. 할아버지가 내 자명종이니까. 늙은이는 왜 그렇게 일찍 잠이 깨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잠들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하루를 좀 더 길게 보내라는 걸까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은 애들은 늦잠을 잔다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나 역시 그랬었지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년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노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바지를 둘둘 말아 베개로 삼고 담요로 몸을 감싸고 판자 위에 깐 신문지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오래전에 보았던 아프리카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길게 휜 황금빛 해안과 흰 모래사장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곳에는 거대한 갈색 산들이 서 있었습니다. 밤마다 노인은 꿈속에서 그 해안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고 파도 속을 뚫고 원주민들이 배를 저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르 냄새와 야자빵 냄새를 맡았고
아프리카의 아침 미풍 냄새를 느꼈습니다. 그 미풍 냄새를 맡게 될 즈음이면 노인은 습관적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미풍 냄새를 맡으면서도 너무 이른 시각임을 느꼈고, 다시 꿈속으로 돌아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섬의 흰 봉우리들을 보았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여러 항구며 정박장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노인은 이제 더 이상 폭풍이나 큰 싸움이나 여인에 대한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돌아다녔던 여러 장소며 해안과 사자 꿈을 꿀 뿐이었습니다. 사자는 마치 고양이 새끼처럼 황혼 속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소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소년에 대한 꿈을 꾸는 일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곧 잠들었다가 열린 문으로 달빛을 바라보며 깨어났습니다. 베개 삼았던 바지를 주섬주섬 들고 소년을 깨우러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에 몸이 오싹 떨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걷다 보면 몸이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년의 집은 늘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고 맨발로 가만히 들어갔습니다. 소년은 첫 번째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희미해져가는 달빛으로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만히 소년의 발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의자 위에서 바지를 집어들고 침대에 앉은 채로 바지를 입었습니다. 가자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소년이 따라 나섰습니다. 잠이 덜 깬 소년의 어깨에 팔을 얹으며 노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천만에요 하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어른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두 사람은 노인의 오두막까지 걸어 내려갔습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길가에서 맨발의 어부들이 자기 배의 돛대를 어깨에 메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판자배에 이르자 소년도 바빠졌습니다. 소년은 바구니에 담긴 낚싯줄과 갈고리와 작사를 들었고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메어 배로 날랐습니다. 커피 드시겠어요? 하고 소년이 물었습니다. 이 도구들을 갖다 두고 와서 들자. 그곳에는 이른 새벽마다 어부들에게 음식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작은 통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잘 잤다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쩐지 오늘은 자신이 생기는데. 저도 그래요 하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정어리하고 할아버지가 쓰실 싱싱한 미끼를 가져올게요. 우리 주인은 고기잡이 도구를 직접 챙겨 가거든요. 남이 자기 도구를 나르는 걸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5살 때부터 도구를 날랐으니 알아요 하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커피나 한 잔 더 드세요. 여기는 외상이 되니까요. 소년은 맨발로 산호석 위를 달려 얼음집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루를 견뎌야 했기 때문에 끝까지 다 마셔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노인은 먹는 것이 귀찮아져서 점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머리에 물 한 병을 챙기는 것만으로 하루 종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이 신문지에 싼 정어리와 미끼 2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미끼를 들고 모래를 밟으며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행운을 빌어요. 너도 행운을 빈다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노를 움켜쥐고 몸을 앞으로 구부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둠을 헤치며 항구 밖으로 노를 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른 배들도 바다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달이 산 너머로 넘어가 버린 시각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노가 물을 차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항구를 벗어나면 배들은 각자 뱃머리를 돌려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오늘 멀리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문 냄새를 뒤로하고 넓은 바다의 맑은 냄새를 쫓아 노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어부들이 큰 샘이라 부르는 곳까지 왔을 때 노인은 물속에 해초가 인광을 내며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수심이 700길이나 됩니다. 해류가 바다 밑바닥의 가파른 벽에 부딪혀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갖가지 물고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새우와 미끼 고기가 수없이 몰렸으며 깊숙한 곳에 오징어 떼들이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를 저어감에 따라 날치가 물 위로 올라와 튀어오르는 소리가 들렸고 빳빳하게 세운 날개로 공기를 가르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날치는 노인의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특히 작고 가냘픈 검정색 제비갈매기는 물 위를 날며 언제나 먹이를 찾고 있었지만 거의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불쌍했습니다. 우리 인간보다 더 고달프게 살고 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어쩌자고 이 잔인한 바다에 저렇게 약한 살을 만들었을까? 바다는 다정하고 아름답지만 갑자기 잔인하게 돌변하기도 하는데 이 작은 새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구나. 노인은 바다를 늘 라마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 사람들이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인 여성 명사였습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혹 상스러운 말로 바다를 욕할 때가 있기는 해도 그들에게도 바다는 여자로 여겨졌습니다. 간혹 젊은 어부들 가운데서는 바다를 남성 명사인 엘마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경쟁자나 경쟁 장소로 생각했고 심지어는 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언제나 바다를 여성으로 여겨 바다가 큰 은혜를 베풀거나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바다가 사나워지고 나쁜 일이 생길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그러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달이 여인에게 영향을 미치듯 바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노인은 쉬지 않고 노를 저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서 노 젓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조류 덕분에 배를 움직이는 힘을 3분의 1은 덜 수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는 처음 목적지로 여겼던 곳보다 훨씬 멀리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깊은 곳에서 고기잡이를 했지만 매일 허사였습니다. 오늘은 참치와 다랑어 떼가 보이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겠다. 거기에 큰 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미끼를 내려뜨리려고 노를 놓았습니다. 우선 미끼 하나를 40길 아래로 내렸습니다. 두 번째 것은 75길 아래로,
세 번째와 네 번째 것은 각각 100길과 125길 아래 파랗고 서늘한 물속에 내려드렸습니다. 낚시 바늘에 꿰인 미끼는 안으로 밀어 넣었고 구부러지고 뾰족한 부분은 싱싱한 정어리로 씌었기 때문에 미끼는 모두 머리를 아래로 두고 달려 있었습니다. 정어리들은 양쪽 눈을 꿰어 달아 놓았는데 미끼의 구수한 냄새가 물속 고기들의 입맛을 돋을만 했습니다. 소년이 노인에게 싱싱한 다랑어 새끼 2마리를 주었는데 그것도 가장 깊은 줄 2개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필 굵기만 한 낚싯줄에는 초록색 수액을 칠한 막대기를 하나씩 매달아 놓아 고기가 미끼를 잡아당기거나 건드리기만 해도 막대기가 물속에 잠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노인은 배의 전너머로 낚싯줄 3개가 물에 잠기는 것을 지켜보면서 낚싯줄이 적당한 수심에서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가만히 노를 저었습니다. 이제 곧 해가 솟아오를 것 같았습니다. 해가 바다 위로 희미하게 떠오르자 저 멀리 다른 배들이 야트막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날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수면 위에 햇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면서 바다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노인은 바다를 내려다보다가 어두운 물속 깊이 곱게 내려뻗은 낚싯줄을 보았습니다. 그는 낚싯줄이 휘어지지 않게 바로잡는 일에는 누구보다 능숙했습니다. 그래야 근처를 오가는 고기가 정확한 깊이에서 미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흔히 조류에 낚싯줄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100길을 들이운다는 것이 실제로는 60길에 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정확하게 한다 하고 노인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단지 운이 없을 뿐이야. 그러나 누가 알겠어, 오늘은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니 말이야. 재수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먼저 빈틈이 없어야 해. 그럼 운이 따를 때도 놓치지 않게 되지. 해 뜬 후 2시간이 지나자 다른 배들은 이제 멀리 납작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눈이 이상한 건 아마 평생 동안 바라보아 온 아침 햇빛 때문일 거야.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저녁 때는 해를 똑바로 쳐다봐도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으니까. 사실 눈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란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구남조 1마리가 길고 검은 날개를 편 채 그의 머리 위 하늘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새는 날개를 뒤로 젖힌 비스듬한 자세로 강하했다가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뭔가를 봤구나. 그냥 먹이만 찾고 있는 게 아니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새가 맴돌고 있는 것을 향해 천천히 노를 저어 다가갔습니다.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낚싯줄이 항상 아래로 팽팽하게 드리워져 있도록 유지하면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면을 향해 새가 내려왔습니다. 노인은 날치가 물 위로 튀어나와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돌고래야 하고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노를 내려놓고 작은 낚싯줄을 꺼냈습니다. 그 줄에는 철사로 된 목줄과 보통 크기의 낚시가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어리 1마리를 미끼로 달아 배전 너머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낚싯줄에도 미끼를 달아 배 머리 구석진 곳에 감아 놓았습니다. 그는 새가 수면 위를 맴돌면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는 날개를 비스듬히 하고 수면 근처에서 날치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으나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날치대의 바로 아래쪽에서 돌고래가 물살을 헤치며 날치를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고래는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날치가 물속으로 뛰어내릴 때 잡으려고 했습니다. 노인은 날치들이 자꾸만 튀어오르고 그것을 잡으려는 새의 부질없는 동작을 지켜볼 따름이었습니다. 돌고래 떼를 놓쳐버렸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놈들이 너무 빠르게 멀리 달리고 있어. 그래도 아마 혼자 뒤떨어진 놈을 잡아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 그 주변에 큰 고기가 있을지도 모르고. 저 멀리 하늘 위로 구름이 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육지는 검푸른 산들로 이루어진 초록색 선으로 보였습니다. 바닷물은 검푸른 빛이었는데 너무 짙어서 자주빛에 가까웠습니다. 어두운 물속을 들여다보니 붉은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크랭크토니가 보였습니다. 이따금 햇빛이 물속에서 이상한 색으로 반사되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노인은 낚싯줄이 물속 깊은 곳까지 똑바로 드리워져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크랭크토니가 떠 있다는 것은 바로 가까이에 고기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해가 더욱 높이 솟아오른 것이라든지 육지 위 구름의 형태로 보아 오늘 날씨는 틀림없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새는 시야 밖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고 수면 위에는 해초와 자주빛 고깔 해파리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해파리는 물살에 의해 앞뒤로 뒤집히면서 기분 좋게 거품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구와 말라야 독이 있으니 조심해야지 하고 노인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무지개 빛 거품조차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기만적인 것이었지만 큰 바다거북들은 이것을 보면 주저하지 않고 다가와서 눈을 감고는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거북들이 해파리를 먹어버리는 것을 좋아했을 뿐 아니라 폭풍이 지난 뒤에 해변을 걸어 다닐 때 해파리들이 구두창 아래에서 펑펑 터지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노인은 여러 해 동안 거북 잡이 배를 타기도 했었지만 거북에 대해 신비한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거북에 대해 단지 측은하다는 동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북은 칼질을 해서 배를 갈라놓아도 몇 시간 동안이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나도 이런 심장을 갖고 있으며 내 손발도 거북의 손발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기운을 내려고 거북의 흰 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9월과 10월에 큰 고기를 잡을 힘을 기르려고 5월 내내 그 알을 먹었던 것입니다. 어부들이 고기잡이 도구를 보관해 두는 판자 집에는 간유도 있었습니다. 큰 드럼통에 담겨 있었는데 원하는 어부는 누구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 맛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간유를 먹으면 아침에도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감기에 효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눈에도 좋았습니다. 그때 노인은 머리 위에서 다시금 새가 빙빙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기를 찾았구나 하고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방금 전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는 날치도 없었고
미끼 고기들도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작은 다랑어 한 마리가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가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던 다랑어 한 마리가 물속으로 떨어지고 연달아 다른 다랑어들이 뛰어오르더니 사방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랑어들은 바닷물을 휘저으며 미끼를 따라 뛰어오르고 떨어지고 했습니다. 저것들이 저렇게 빨리 달아가지만 않는다면 내가 따라갈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물 쪽 낚싯줄이 팽팽해졌습니다. 노인은 재빨리 손에서 노를 놓고 줄을 단단히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낚시에 걸린 작은 다랑어가 떨며 낚싯줄을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줄을 잡아당길수록 고기는 더 요동쳤습니다. 노인은 물속에서 퍼덕거리는 고기의 불룩한 등을 보았고 배 전너로 채 올리기 직전에 등이 금빛으로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랑어는 햇볕 아래 내리쳐졌습니다. 단단한 총알처럼 생긴 다랑어는 크고 번긋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꼬리로 배 바닥을 쳐가며 생명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기를 생각해서 한 손날로 머리를 때려 죽인 다음 아직도 떨고 있는 몸뚱이를 고물 구석진 곳으로 던졌습니다. 다른 미끼로 좋은 재료가 되겠어 하고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못해도 10파운드는 나갈 거야. 언제부터인지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노인은 혼자 배에 탔을 때 소리내어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혼자 있을 때 노래를 곧잘 불렀습니다. 거북잡이 배를 타고 밤에 당직을 할 때 혼자 키를 잡고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게 된 건 소년이 떠난 후부터였던 것 같았습니다. 노인과 소년은 함께 있을 때도 꼭 필요할 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밤이라든지 악천후로 인해 갇혀 있을 때에만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생각을 소리내어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의 얘기를 귀찮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말이었습니다. 내가 혼자서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아마 미쳤다 하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치지 않았으니 상관없어. 돈 많은 사람들은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니까 언제든지 말 상대가 있지. 하지만 지금은 오직 한 가지 일만 생각할 때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거야. 고깃대 주위에는 반드시 큰 놈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 먹이를 쫓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낙오된 한 마리를 잡았을 뿐이야. 그런데 다른 놈들은 재빨리 달아나고 있어. 오늘 물 위로 떠오른 놈들은 왜 죄다 급하게 북동 쪽으로 달리는 걸까? 지금이 원래 그럴 때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날씨 변화가 있다는 건가? 이제 더 이상 쿠바의 푸른 해안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눈으로 덮인 산봉우리와 그 위에 뜬 구름뿐이었습니다. 바다는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햇빛은 물속에서 무지개 빛으로 반짝거렸습니다. 해가 높이 솟은 탓에 플랑크톤 조각들도 사라지고 푸른 물속으로 들여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수직으로 드리워진 낚싯줄과 깊은 곳에서 프리즘처럼 반사되는 햇빛뿐이었습니다. 이제 다랑어 떼는 다시 물속 깊이 숨어버렸습니다.
햇볕이 뜨거워져서 노인은 목덜미의 열기를 느꼈습니다. 노 젓는 일에도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 위에 나와 있던 초록색 막대기 중 하나가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눈을 빛내며 노를 내려놓고 팔을 뻗어 낚싯줄을 잡은 뒤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우고 가볍게 들었습니다. 낚싯줄이 당겨지거나 묵직해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볍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또 그런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노인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래 깊은 물속에서 지금 막 청새치가 낚시 바늘 끝을 감싸고 있는 정어리를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낚싯줄을 조심스럽게 잡은 뒤 왼손으로 천천히 줄을 풀었습니다. 고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손가락 사이로 살살 줄을 풀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놓치지 않겠다. 또 계절이 계절인 만큼 틀림없이 큰 놈일 거야. 600길 아래에 어둡고 찬 물속에 있으니 얼마나 싱싱한 미끼가 눈앞에 있겠어. 노인은 혼자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낚시에 꿰어놓은 정어리 머리를 뜯어내는 게 어려운 듯 아까보다 힘차게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잠잠해졌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냄새를 좀 더 맡아봐. 구수하잖아. 자, 실컷 먹어 하고 노인은 고기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맛있을 거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 노인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낚싯줄을 끼우고 기다리면서 다른 줄들도 동시에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고기가 가볍게 다시 몇 번을 건드렸습니다. 틀림없이 먹을 거야. 줄을 좀 풀어줘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고기는 더 이상 낚싯줄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멀리 가버렸는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갔을 리가 없어. 아마 이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있을 거야. 전에 낚시에 한 번 걸린 적이 있어서 의심이 많은 놈인 거지. 노인은 그때 낚싯줄이 다시 약하게 떠는 것을 느끼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힘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끌리는 대로 낚싯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낚싯줄은 예비로 두었던 2개의 사리 중 하나가 다 풀릴 정도로 빠르게 잠겨 들어갔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로 줄이 풀려나갈 때 줄을 누르고 있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녀석 봐라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끼를 물고 옆으로 달아나는 거야. 그러다가 한 바퀴 돌아와서 미끼를 삼켜버리겠지. 그러나 좋은 일수록 입방정을 떨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놈이 얼마나 거대한 놈인지를 가늠해 보았고 미끼 정어리를 통째로 달아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고기의 움직임은 잠시 멈췄으나 낚싯줄에 전해오는 무게는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중량감이 더해지는 것을 느끼고 노인은 줄을 더 풀었습니다. 그가 엄지와 검지를 잠시 조이자 고기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줄이 곧장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실컷 먹도록 주마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손가락 사이로 줄이 계속 풀려나가도록 해놓고
왼손으로는 낚싯줄 끝에 달린 2개의 예비사리를 고리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삼켜라 하고 노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낚시 바늘 끝이 심장에 박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꿀꺽 삼키는 거야. 그 다음엔 힘들게 하지 말고 떠올라서 작살로 찌를 수 있게 해다오. 자, 다 됐지. 이제 먹겠지. 노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으로 힘껏 줄을 낚아챘습니다. 한 야드쯤 낚싯줄을 끌어올린 다음 자신의 몸무게를 축으로 해서 양팔을 열심히 움직여 연거푸 당겼습니다. 놈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고기는 천천히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 팽팽한 줄을 등에 메고 버텼습니다. 배는 서북쪽을 향해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노인과 고기는 겉으로 보기에 그저 평온하고 잔잔한 바다 위를 천천히 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미끼들은 아직 물속에 있었지만 입질이 없었습니다. 줄을 더 세게 당기면 고기가 아예 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어. 힘이 닿는 데까지 녀석을 잡고 있다가 필요할 때는 줄을 더 풀어주면서 말이야. 그래도 놈이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녀석이 아래로 내려갈 작정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폭 물밑으로 끌려 내려가 죽기라도 한다면 무슨 방도가 있겠어? 상황에 따라 내가 취할 방법이 있을 거야. 노인은 낚싯줄을 등에 맨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비스듬히 뻗어 내려간 줄과 계속 북쪽으로 끌려가는 배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몇 시간이 지나도록 고기는 줄기차게 배를 끌고 헤엄쳐 갔습니다. 노인도 그때까지 여전히 줄을 등에 맨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다 큰 것이 정오였지 아마. 그런데 아직 어떻게 생긴 놈인지 보지 못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고기를 낚기 전부터 애를 쓰고 있었던 터라 점점 이마가 쓸렸습니다. 목도 말랐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줄이 당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뱃머리 쪽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물병을 잡았습니다. 마개를 열고 물을 조금 마신 다음 잠시 쉬었습니다. 노를 저을 때와 고기와의 싸움 말고는 다른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으나 육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바나에서 비치는 불빛을 따라 들어갈 수 있으니 말이다. 해가 지려면 아직 2시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올라오겠지. 적어도 달이 뜰 때까지는 올라오게 해줘야 해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고기가 밤새도록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별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니 선선해지고 등과 팔다리로 흘러내렸던 땀이 식었습니다. 낮에 노인은 미끼통을 덮었던 부대를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는 그 부대를 목에 걸어 묶어 등을 덮은 다음 양쪽 어깨를 가로지르고 있는 낚싯줄을 조심스레 그 안으로 넣었습니다. 부대가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한 데다 몸을 굽혀 뱃머리에 기대고 나니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도 녀석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녀석도 나를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녀석이 이 짓을 계속하는 한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건 분명해. 노인은 중간에 한번 일어서서 배 전너로 소변을 보면서 하늘의 별로 방향을 살폈습니다. 낚싯줄이 그의 어깨에서 물속으로 곧게 뻗어 내려가 마치 인광을 내는 줄무늬처럼 보였습니다. 배는 한층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바나의 불빛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가 조류로 인해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는 사이의 야구 경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배 위에서 라디오를 듣는다는 건 얼마나 신기하고 즐거운 일일까? 그러다가 문득 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자 하고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이런 근사한 구경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늙을수록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힘을 낼 수 있도록 다랑어를 아직 먹기 전에 꼭 보관해 둬야 한다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잊지 말고 아무리 보기 싫더라도 아침에는 날 다랑어를 꼭 먹어야 해. 밤새 돌고래 2마리가 배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속에서 재주를 부리고 물을 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수컷이 물을 뿜는 소리와 암컷의 한숨 같은 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착한 녀석들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함께 놀고 사랑하고 정말 부럽도록 서로를 아끼는구나.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 형제가 아닌가. 그러다가 노인은 그가 잡고 있는 큰 고기가 갑자기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기운이 좋고 한 번도 위로 뛰어오르지 않는 걸 보면 영리한 놈이야. 갑자기 솟구쳐 오르거나 덤벼들면 꼼짝없이 내가 당하게 될 텐데도 전에 여러 번 낚시에 걸려본 적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싸워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단 말이야. 저도 지금 상대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 턱이 없겠지. 얼마나 큰 고기일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미끼를 먹는 걸로 봐서는 분명 수컷 같은데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인간과 싸우는데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어. 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 건지 나처럼 그저 필사적인 걸 보니까 노인은 언젠가 청새치 한 쌍이 잡혔던 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들은 언제나 수컷이 암컷을 먼저 먹게 하는 법인데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미끼를 먹던 암컷이 낚시에 걸려 필사적인 투쟁 끝에 기진맥진해 버렸습니다. 수컷은 낚싯줄을 가로넘기도 하고 수면을 맴돌면서 줄곧 암컷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바싹 따라붙는 통에 노인은 조마조마했었습니다. 날카롭고 크게 솟은 수컷의 꼬리 때문에 혹시 낚싯줄이 끊기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노인이 암컷을 갈고리로 끌어올려서 몽둥이로 후려갈길 때도 소년이 배 위로 암컷을 끌어올리는 것을 도울 때까지도 수컷은 배 전너를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노인이 낚싯줄을 정리하고 작사를 준비할 동안에는 수컷이 암컷이 어디 있나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공중으로 높이 튀어 오르더니
연한 자주빛 가슴 지느러미를 활짝 펴고 줄무늬를 드러내 보이면서 물속 깊이 잠겨 들어갔습니다. 고기잡이를 하면서 그때처럼 슬펐던 적은 없었지 하고 노인은 당시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소년도 함께 슬퍼했었고 그때 둘이서 함께 암컷에게 용서를 구하며 칼질을 했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노인이 습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뱃머리에 둥구스름한 널빤지에 몸을 기댔을 때 어깨에 메고 있던 낚싯줄에서 고기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고기는 스스로 선택한 방향을 향해 꾸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너도 일단 내게 걸려든 이상 이 결말을 선택했을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고기는 올감이나 함정이 미치지 못하는 먼 바다로 가서 깊고 어두운 바다 속에 잠겨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가서 그를 기어코 찾아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이제 저 고기와 내가 만난 것이었습니다. 정오부터 우리는 함께 지냈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리는 없어. 어쩌면 이 일에 혼자여서는 안 됐을지도 몰라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날이 밝으면 잊지 말고 다랑어를 먹어야 한다. 동이 트기 전 무언가 뒤쪽에 있는 낚시에 걸렸습니다. 낚싯줄에 맨 막대기가 튀는 소리가 들리더니 줄이 배 전너로 마구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노인은 칼을 빼어들고 큰 고기의 양편 어깨로 버티어내면서 배 전너의 낚싯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예비사리의 끄트머리를 이어 단단히 메어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도 솜씨 있게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매듭을 맬 때는 한쪽 발을 대고 눌렀습니다. 이제 노인은 6개의 예비 낚싯줄 사리를 가진 셈이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좋은 카탈로니아산 낚싯줄과 목줄을 잃을 뻔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새로 구할 수 있어. 내가 다른 고기를 낚느라고 이 녀석을 놓쳐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지금 미끼를 따먹은 고기는 청새치 아니면 황새치나 상어겠지. 그 아이가 있었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고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 아이는 여기 없지 않는가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뿐이다. 그러니 어둡거나 말거나 마지막 낚싯줄에 있는 것을 가서 그 줄마저 끊어버리고 2개의 예비사리를 마저 만들어두는 게 상책이야. 노인은 주저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런 일을 하기란 쉽지 않았는데 고기까지 요동을 쳐서 얼굴을 쳐박고 넘어져 눈 아래가 찍히고 말았습니다. 피가 볼을 타고 흘러내리다가 턱에 닿기 전에 말라붙었습니다. 그는 다시 뱃머리 쪽으로 돌아가서 배에 기대 쉬었습니다. 부대를 잘 조정해서 낚싯줄을 다른 쪽 부위로 옮겼습니다. 고기가 끄는 힘을 조심스레 감지해 보며 손을 물에 담가서 배 속력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기가 갑자기 요동을 쳤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낚싯줄이 그 커다란 등 지느러미를 스쳤던 게 분명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나만큼 아프진 않을걸. 쟨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영원히 배를 끌고 갈 순 없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준비도 다 해놓았고 낚싯줄도 넉넉하게 해두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야. 고기야,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몸을 녹여보려고 배 여기저기에 몸을 문질렀습니다. 녀석이 버틸 때까지는 나도 버틸 수 있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날이 훤히 밝아오자 갑자기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더니 물속으로 풀려 내려갔습니다. 배는 계속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머리를 내민 것은 노인의 오른쪽 어깨 방향이었습니다. 녀석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고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고기가 조류를 따라 돌아선다면 그건 지쳤다는 뜻이리라. 그러나 해가 한층 높이 솟을 때까지도 고기가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노인은 눈치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좋은 징조가 있었습니다. 낚싯줄 경사로 보아 고기가 조금 전보다는 얕은 곳에서 헤엄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뛰어오를 거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이제 날도 밝았으니 녀석을 물 위로 뛰어오르게 해야겠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등뼈에 붙은 공기 주머니에 공기가 차서 더 이상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못할 거야. 그는 낚싯줄을 좀 더 당겨보려고 애썼으나 줄은 처음 나갔을 때부터 이미 팽팽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만 당기면 곧바로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해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도록 자리 잡아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낚싯줄에는 누런 해초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기와 그것까지 끌어야 하니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자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밤에 인광을 내던 노란 해초였습니다. 고기야, 난 내가 좋아하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툭촉한 바람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휘파람새였습니다. 새는 해면 위를 약하게 날고 있었는데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새는 노인의 주변을 빙빙 돌더니 조금 안심이 되었는지 낚싯줄 위에 앉았습니다. 이번이 첫 여행이냐 하고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새가 그를 불그스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너무 지쳐서 낚싯줄을 살펴보지도 못한 채 발로 줄을 꼭 움켜쥐고는 고기가 움직이는 힘에 의해 위아래로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간다, 아주 천천히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오다니 바람도 별로 없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지친 건지 이 새들은 왜 이런 곳까지 오는 걸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육지가 보이고 저것들을 맞이해 주겠지. 그렇지만 그 말을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테고 얼마 안 있어 그 새도 다른 배들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작은 새야 가거라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디든 열심히 날아가서 사람이나 새나 모두 이처럼 재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렴. 밤새 낚싯줄을 잡고 있던 손이 뻣뻣해져서 이제 정말이지 너무 아팠습니다. 노인은 자꾸 손을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커져서 아예 여기서 같이 지내도 좋아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돛을 올려서 너를 실어줄 수 없으니 미안하구나. 그러나 돛은 내 친구야. 바로 그때 고기가 요동을 치는 바람에 노인은 그만 뱃머리 쪽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노인이 반사적으로 발을 버티면서 줄을 놓아주지 않았더라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줄이 활처럼 당겨질 때 이미 새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노인은 오른손으로 줄을 반쯤 나가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멋지게 이 고기를 아프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노인은 중얼거리다 말고 거기에 방향을 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짝 줄을 당겨 보았습니다. 줄이 끊어질 지경으로 팽팽했지만 노인은 줄을 꼭 쥔 채 몸을 버텼습니다. 너도 이젠 내가 당기는 걸 느끼는구나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야. 새가 같이 있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새는 이미 멀리 날아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얼마 쉬지도 못하고 가버렸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해변까지 가는 길에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있을 거야. 그나저나 고기가 이 정도로 한번 잡아당겼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다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점점 몸이 약해지고 있는 모양이군. 아니면 아까 그 작은 새를 찾아보다 정신을 놓고 있었던지. 이젠 고기 일에나 정신을 쏟고 힘이 더 빠지기 전에 달아 물을 먹어둬야겠다. 그 아이가 여기 있었다면 정말 좋으련만. 그리고 소금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은 낚싯줄을 왼쪽 어깨로 옮긴 뒤 무릎을 꿇고 조심조심 바닷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한동안 손을 물에 담그고 있자 피가 꼬리를 끌며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배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고 그때마다 손에 바닷물이 찰싹거렸습니다. 아주 좋아졌구나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좀 더 오랫동안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싶었지만 고기가 또 갑자기 요동을 칠까봐 두려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을 똑바로 펴서 버티면서 햇볕에 손을 들었습니다. 줄이 스치면서 생긴 찰과상은 공교롭게도 제일 요긴하게 손을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젠 다랑어 새끼를 가져다 먹어야겠다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갈고리로 그러고 나서 여기 앉아서 먹어야지. 그는 무릎을 꿇고 갈고리로 고물 아래쪽에서 다랑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살이 줄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끌어왔습니다. 다시 왼편 어깨로 줄을 옮겨 매고 왼손과 팔로 줄을 버티면서 갈고리로 달아 물을 빼낸 다음 갈고리를 도로 제자리에 갖다 두었습니다. 노인은 한쪽 무릎으로 고기를 누르고 뒤통수에서 꼬리까지 세로로 길게 칼집을 낸 뒤 뼈에 붙은 살을 발라냈습니다. 고기가 쐐기 모양으로 잘라지자 등뼈에서 다시 칼질을 해서 살을 잘랐습니다. 그것을 다시 6조각으로 잘라서 뱃머리 판자 위에 펴놓은 뒤 칼은 바지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뼈만 남은 다랑어 대가리는 배 전너로 던져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말이야 하고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낚싯줄은 여전히 팽팽했고 왼손에는 쥐가 났습니다. 왼손이 낚싯줄을 쥔 채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넌더리를 내면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손이냐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쥐가 나려면 나봐라 제 마음대로 오그라들어 보라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을 거야. 그는 캄캄한 물속으로 비스듬히 잠겨있는 낚싯줄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먹어두어야 이 손이 풀릴 것이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손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여러 시간 동안 고기와 씨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계속해서 버틸 수 있으려면 지금 달아 그를 더 먹어야 한다. 노인은 살점을 한 점 집어 입에 넣고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이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잘 씹어서 즙까지 최대한 섭취해야 한다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라임이라도 조금 있다면 더욱 맛이 나올 텐데. 소나 넌 좀 어떠냐 하고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근데 너를 위해 먹기 싫어도 좀 더 먹어주마. 그는 두 쪽으로 잘라둔 토막 중 하나를 먹었습니다. 조심조심 씹다가 어느 부분을 뱉었습니다. 좀 더 있어야 하겠니 하고 노인은 한 토막을 더 씹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째로 씹었습니다. 돌고래를 낳게 되어 다행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돌고래는 너무 달다 말이지. 이건 전혀 달지도 않고 살도 아직 단단하고 남은 고기가 햇볕에 썩을 것인지 마를 것인지 알 수 없으니 그다지 시장하지 않더라도 더 먹어두는 편이 나아. 물속에 있는 고기가 변함없이 달리고 있으니 나도 이걸 다 먹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게 좋겠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물속에 있는 저 고기에게도 이것을 좀 보이고 싶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고기와 나도 형제가 아닌 셈이 아니니까. 하지만 나는 그 고기를 죽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노인은 쐐기 모양의 고기점을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그는 허리를 쭉 펴고 앉아 바지에 손을 닦았습니다. 자, 이제 그만 줄을 쉬게 해줘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지칠 때까지 오른팔로만 고기를 버티어 봐야겠다. 노인은 왼손으로 붙들고 있던 줄을 왼발로 밟으면서 팽팽해진 줄을 등에 기대며 무게를 버텨내려고 했습니다. 고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고기는 침착하게 최대로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기의 계획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고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난 혼자 배에 있는 건가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고기가 엄청나게 크니 어차피 이제 대책이란 건 녀석의 계획에 맞추어 임시 변통으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겠지. 놈이 물 밖으로 뛰어오르기만 하면 죽일 수 있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그냥 물속에만 있다면 나도 녀석과 함께 지칠 수밖에 없을 거야. 노인은 쥐가 난 손을 주물러서 손가락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쉽게 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햇볕을 쬐면 좀 낫겠지 하고 노인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방금 먹은 날 다랑어가 소화되면 풀어질 거야. 소나 필요하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펴주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억지로 손을 펴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밤새 낚싯줄을 풀고 매느라 손을 너무 혹사했던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바다 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검푸른 바다 속 깊은 곳에 무지개 빛을 볼 수 있었고
팽팽하게 앞으로 뻗어나간 낚싯줄과 잔잔한 수면의 파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선지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때의 물안개가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이 나타났다가는 흐려지고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보고 누구도 바다에서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각배를 타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바다까지 나가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악천후가 겹치는 계절에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태풍이 부는 계절이고 바로 그 태풍이 불지 않는다면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바다에 나가 있으면 태풍이 오기 전 며칠 앞서 하늘에 그 조짐이 나타나게 마련이었습니다. 다만 육지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모르고 육지가 구름의 모양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 조짐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다 위에서 본 구름의 모양으로 보아 태풍이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얀 뭉게구름이 아이스크림 기둥처럼 쌓였고 드높은 9월 하늘에 엷은 깃털 같은 새털구름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가벼운 미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게 좋은 날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왼손은 아직 오그라들어 있었으나 차츰차츰 쥐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쥐가 난다는 건 아주 추한 일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배신이라고, 혼자 있을 때에도 스스로에게 창피한 노릇이 되는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지금 여기에 있었더라면 팔을 주물러 근육을 풀어줬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낚싯줄을 당기는 힘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고 물속에 잠겨있던 낚싯줄의 각도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줄을 등에 맨 채 버티면서 보니 낚싯줄이 천천히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치료한다 녀석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서 가까이 오너라. 낚싯줄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배 앞쪽 수면이 불쑥 솟구치면서 고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빛을 받아 고기는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와 등은 짙은 자주빛이었고 옆구리의 줄무늬는 연한 자주빛이었습니다. 부리는 야구 방망이처럼 길었고 끝이 날카로운 칼처럼 뾰족했습니다. 놈은 잠깐 물 밖으로 전신을 드러내 보이더니 잠수부처럼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인은 고기의 낙 같은 꼬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줄이 재빨리 풀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조각배보다 적어도 2자는 더 길겠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줄이 풀려나가는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일정한 것으로 보아 고기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은 2 손으로 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당기고 있었습니다. 일정하게 당겨서 고기 속력을 늦춰놓지 않으면 있는 대로 줄을 끌고 가서 마침내 다 끊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굉장한 고기인 만큼 이쪽도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제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되며 도망치도록 두어서도 안 될 일이다. 다행히 고기들은 저희를 죽이는 인간처럼 영리하지가 못하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인간보다 더 기품이 있고 능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노인은 큰 고기를 본 적이 많았습니다. 1000파운드 이상 나가는 고기도 많이 보았고, 그런 고기를 2마리 잡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은 육지가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혼자서 평생에 처음 보는 큰 고기를 이제껏 말로만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큰 고기와 대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왼손은 발톱처럼 오그라들어 있으면서 말입니다. 이제 곧 풀리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원래 추위가 풀려서 오른손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고기와 내 왼손과 오른손. 이 3가지가 모두 형제가 되는 게 틀림없어. 고기는 다시 속력을 늦추어 유유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기는 어째서 녀석이 뛰어올랐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마치 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라는 듯이 올랐던 것이다. 이제 나는 놈을 좀 알 것 같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에게 알리고 싶구나. 그렇게 되면 너는 내 지친 손을 보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큰일이야. 어떻게 해서든 더 강한 인간으로 보여야겠다.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말고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의지와 지혜밖에 없는 나에게 맞서고 있는 고기와 쿠나. 노인은 가능하면 편한 자세로 배에 몸을 기대고 통증을 견디려고 했습니다. 고기는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고 배는 덤불을 헤치듯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새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고 한낮이 될 무렵 노인의 왼손에 났던 쥐도 풀렸습니다. 고기야, 너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하고 노인은 어깨를 덮고 있던 부대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조금 편한 자세가 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나는 독실한 신자는 아니지만 이 고기를 잡게만 해준다면 주기도문 10번, 성모경 10번을 하겠고 코브레까지 순례를 가겠어 하고 노인은 맹세했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 너무 피곤해서 기도문을 기억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되기도 했지만 다시 힘을 내어보면 자동적으로 구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성모경이 주기도문보다 더 쉬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 되시도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노인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복 되신 마리아여 마지막으로 이 고기의 죽음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훌륭한 고기입니다만 하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한결 기분이 나아졌지만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전부 다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뱃머리 판자에 몸을 기댄 채 왼손 손가락을 기계처럼 자꾸 움직여 보았습니다. 미풍이 가볍게 불어오고 있었으나 햇볕이 채찍처럼 따가웠습니다. 작은 줄에 미끼를 새로 달아서 고물 쪽으로 들이워두는 게 좋겠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만일 녀석이 예제로 하룻밤을 더 버틸 작정이라면 나도 뭐든 더 먹어야겠어. 물도 거의 떨어질 지경이 되었으니 오늘 밤엔 날치라도 배 위에 날아들어주면 좋겠지만
날치를 끌어들일 만한 불이 있어야 말이지. 이제 나는 최대한 힘을 아껴야겠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놈이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단 말이야. 그래도 저 고기는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그의 모든 위대함과 영광이 닿을 때 노인은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역경을 잘 견뎌낼 수 있는지를 고기에게 보여주고 말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스스로 나를 이상한 노인이라고 소년에게 말했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말을 증명할 때야. 그런 증명이야 이미 이전에 수천 번 넘게 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다 무의미한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지금 그것을 새롭게 증명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기회는 늘 처음처럼 새롭게 왔고 그럴 때마다 노인은 과거의 일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잠이 들어서 사자 꿈을 꾸고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한테 사자가 그토록 중요한 존재로 나타나는 걸까? 아, 이제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하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뱃머리에 기대서 쉬자.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저 녀석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다. 나는 될수록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오후로 접어들었습니다. 배는 아직도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미풍에 밀려 배는 파도를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노인과 고기 사이의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낚싯줄을 등에 메고 버티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이 버티는 한 나도 버틸 수 있어. 바다 위에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에게 밤이든 낮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 고기와 함께 있었고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태어난 이유였고 그것이 그가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 노인과 고기만이 남아 서로를 이해하면서도 서로를 이겨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한 밤 편안히 주무세요.